독일 최고의 문호 괴테는 질풍노도 운동을 이끈 작가로 명성이 높습니다. 천재,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천재라고 생각하세요? 작가는 악마를 작품 속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책 읽는 미안입니다. 10박 11일간의 긴 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영상 업로드 일정 변경과 관련해서 커뮤니티에 글을 남겼었는데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완독 챌린지 20일 22권 괴테의 파우스트를 읽고 왔습니다. 괴테 너무 유명한 작가죠. 파우스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작품입니까? 악마와 거래한 사람, 악마에게 영혼을 판 사람. 그 아우라에 어떻게 접근하기도 어려운 느낌이 듭니다. 괴테가 많이 유명한데도 저에게는 꽤 생소한 작가였습니다. 괴테하면 희곡과 시 장르가 먼저 떠올라서였는데요. 저는 학부 때 국어 국문학을 전공했거든요. 대학원에 가면 일단 국어학은 국문학과 거의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문학도 무려 8개의 세부 전공으로 나눠지더라고요. 고전 쪽 4개, 현대 쪽 4개. 현대 쪽이라 하면 시, 소설, 희곡, 비평 전공인데요. 저는 현대 중에서도 소설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희곡이나 시만 해도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셰익스피어 작품을 읽을 때도 그랬지만 희곡 재밌더라고요. 괴테를 왜 이제 알게 됐는지 통탄할 정도였습니다. 아우라를 뚫고 직접 읽어본 파우스트.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먼저 작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은 작가 소개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1749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귀족 가문은 아니었지만 꽤 유복한 중산층이었다고 해요. 아버지는 법학을 공부한 황실 고문관이었고 어머니는 프랑크푸르트 시장 딸이었습니다. 괴테가 8살에 조부모에게 신년시를 보냈는데 이게 남아있는 괴테의 시 중에 가장 오래된 작품이라고 하죠. 어릴 때부터 신동이라 불린 작가입니다. 어릴 때는 가정교사에게 배우다 16살에 라이프치히 대학에 입학해서 법률과 함께 문학과 미술을 공부했습니다. 도중에 폐결핵에 걸려서 학업을 중단했는데 21살에 슈트라스부르크 대학에 입학해서 다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22살에는 프랑크푸르트에서 변호사로 개업했고요. 23살에 베틀라 고등법원 견습 생활을 하게 됐는데 바로 이때 친구의 약혼녀였던 샤로테를 만나게 된 겁니다. 젊은 베르텔의 슬픔, 로테의 모델이죠. 25살에 발표한 젊은 베르텔의 슬픔으로 괴테는 독일 문학계에서 슈퍼스타가 됩니다. 당시 많은 젊은이들이 베르텔의 옷차림을 흉내냈고 여성들은 애인에게 로테와 같은 사랑을 받고 싶어 했다고 해요. 베르테르가 권총자살로 생을 마감하잖아요. 이 자살을 모방한 사람도 유럽 전역에 2,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1974년에 미국 사회학자 데이비드 필립스는 이렇게 유명인의 자살을 따라하는 현상을 베르테르 효과라고 명명했습니다. 괴테는 지금까지도 뭐니 해도 베르테르의 시인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괴테는요, 가히 일평생 낭만적 사랑을 꿈꾼 작가라 할 만합니다. 17살에 식당 주인의 딸 캐트헨과 교제하고 그녀에게 시집 아테네를 바쳤죠. 23살에 연모한 샤로테 외에도 26살에는 은행가의 딸 릴리 쉐네만과 약혼했다가 반년 만에 파혼했습니다. 27살에는 7살 연상의 샤로테 폰 슈타인 부인과 사랑에 빠져 10여 년간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39살에는 꽃가게 딸 크리스티아네 불피우스와 동거 생활을 했고 그녀와의 사이에서 아우구스트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 여인과는 57세에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60세에는 18살 미나 헤르츠리프를 사랑해서 소네트를 지어 바치기도 했죠. 소설 친화력도 그녀를 모델로 한 작품입니다. 67세의 아내가 먼저 사망하자 무려 72세에 17살 소녀 울리케에게 청혼했다가 거절당합니다. 대단하죠. 작품을 보면 많은 시와 희곡, 소설과 기행문 등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집필한 작품들이 눈에 띕니다. 파우스트는 1773년에 집필하기 시작해서 1831년에 2부를 완성했어요. 무려 58년의 시간이 걸린 작품입니다. 그 외에도 에그몬트는 9년, 빌헬름 마이스터의 편력시대,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속편격이죠. 이 작품은 14년, 이탈리아 기행은 16년, 자서전 시와 진실은 20년에 걸쳐 집필하였습니다. 독일 최고의 문호 괴테는 질풍노도 운동을 이끈 작가로 명성이 높습니다. 질풍노도 운동이라 함은 이성을 배제하고 전통을 타파하면서 자유분방한 공상과 상상을 즐기고 자연을 여행하고 방랑하면서 꿈과 감성을 키우는 인생관과 예술관을 말하죠. 괴테는 20년에 걸친 자서전을 완성하고 그 다음 해 휴식하던 의자에 앉은 채로 83년의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황제 요제프 2세로부터 귀족 칭호를 받은 것, 존재의 절반같이 여긴 실러와 교제했던 것, 에그몬트와 관련하여 베토벤과 만나고 나폴레옹과도 2차례 만난 것 등이 괴테의 삶에서 특별한 점으로 언급됩니다.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에서는 21, 22권 파우스트, 23, 24권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25권 젊은 베르텔의 슬픔, 26권 이피게니의 스텔라, 105, 106권 이탈리아 기행으로 괴테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괴테의 비서 에커만이 쓴 괴테와의 대화도 전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작품은 몇몇 키워드를 중심으로 감상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제 채널과 함께 해오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줄거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 않죠. 물론 효과적인 리뷰를 위해서 줄거리 요약이 먼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이번 작품은 특별히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하다 보면 중간중간 자연스럽게 줄거리가 노출될 거예요. 작품을 읽으신 분들은 리뷰 내용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으실 거고요. 아직 이 책을 읽지 않으신 분들은 이 책이 어떤 포인트들을 생각할 거리로 던지는지 작품에 대한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작품은 희곡 장르입니다. 그래서 희곡 장르의 특징이 살아있어요. 희곡에서는 비록 그것이 주제상 비극이라 할지라도 유머의 요소가 빠지지 않죠. 그리고 대사와 행동 위주다 보니까 매우 극적인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저는 파우스트가 만약 소설로 쓰였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럼 아마 이렇게 강렬한 작품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설에서는 나레이션, 설명과 묘사가 주를 이루잖아요. 여기 나오는 인물들의 성격, 그 신비스러운 상황들을 어떻게 다 설명하고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구구절절했을 것 같아요. 참고로 다음 책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는 주인공이 소설과 희곡을 대비시켜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작품은 희곡 형태가 딱이었습니다. 이 작품에는 많은 신화적 요소들이 나옵니다. 여러 작가들의 이름과 작품들, 또 그 작품들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들도 많이 나와요. 이 작품의 서곡 자체가 성경의 욥기를 모티브로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배경 지식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왜 작가는 그런 배경 모티브들을 많이 차용했을까 생각해 보니 먼저 이 소설의 주인공 파우스트 박사가 세상에 많은 책들에 섭렵한 박사인 거죠. 그것들의 한계를 벗어나고 싶어 했던 게 악마와의 거래를 시작한 출발점 아니었습니까? 작가는 많은 신화와 이야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논쟁적 요소를 함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신화를 차용하면서는 작품 전체에 어떤 영적인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더하고 있어요. 괴테의 해박한 지식이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천재. 많은 사람들이 괴테를 천재 작가라고 하죠. 천재는 어떤 사람일까? 그런데요, 책을 읽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괴테는 천재가 맞구나. 천재,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천재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타고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을 생각하게 되죠. 기존의 것을 공부하고 모방하고 노력해서는 왠지 도달하기 어려워 보이는 경지. 왜냐면 너무 자연스럽게 그게 표출되거든요.
애써서 힘써서 꺼내놓은 것 같지가 않고 너무 쉬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우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너무 탁월하고 통찰력이 번뜩인다는 거죠. 제 느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 스승님 중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천재는 연구 대상이 아니다. 천재에 대해서는 별로 연구할 게 없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에 대한 논문이 많지 않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이니까 어떤 계보도 없고 분석적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읽으면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현학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닌데 깜짝 놀랄 때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걸 짚어내지? 시원하다. 이런 느낌. 네, 그런 통찰력과 탁월한 표현들이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던지고 있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파우스트 박사는 철학, 법학, 의학, 신학 등 많은 것들을 공부한 박사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돌아보니 전보다 똑똑해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늘 결핍 속에 답답함을 느끼고 만족감을 얻지 못합니다. 그는 이성으로 도달할 수 없는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 충만한 도취경 속에 즐거움을 느끼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악마와의 거래가 시작된 거죠. 이 세상을 통과하는 근원을 통찰하기 위해 마법 같은 것,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힘이 필요했던 겁니다. 파우스트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했지만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세의 그 초월적 경지를 느껴볼 수만 있다면 내세에는 영혼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악마에게 말했습니다. 단, 자신은 근원적인 것을 탐구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순간적인 즐거움에 집착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고뇌하는 인간 파우스트, 참 공감도 되고 안타깝기도 하죠.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파우스트입니다. 작가는 악마를 작품 속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신을 표현하기 어려운 것처럼 악마의 본성을 표현해낸다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괴테는 신학적 내용에 근거해서 악마의 본성을 상당히 탁월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일단 파우스트에 나타난 악마는 시커멓고 두려운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행하는 학생 차림으로 나타났어요. 변신의 귀재죠. 계속해서 이런저런 사람으로 변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악마, 마귀를 가리켜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데요. 이 작품에 나타난 악마의 본성이 바로 그렇습니다. 진리를 통한 만족감이 아니라 관능적이고 일시적인 쾌락을 느끼도록 파우스트를 끌어가는 거죠. 물질, 술, 젊음, 권력 등 즐거움을 주는 모사품들을 제시합니다. 가상현실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참, 여기 반가운 이름이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완독 챌린지 첫 책 변신 이야기를 읽을 때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필레몬과 바우키스 부부를 꼽았었거든요. 그런데 가상현실 속에서 파우스트가 바로 그 부부를 만나더라고요. 가상현실 속에서 파우스트는 소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부부의 작은 땅까지도 빼앗아 그 언덕에 전망대를 세우고 싶어 합니다. 자기 노력으로 도랑을 파고 둑을 쌓아 바다의 세력을 제한해뒀는데 그걸 보면서 만끽하고 싶었던 거예요. 좋구나. 그 순간의 기쁨에 집착한 자 파우스트. 결국 악마와의 거래에서 지게 된 겁니다. 악마의 본성이 잘 그려졌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좀 더 얘기해 보자면요. 이 작품 속에서 악마는 두렵고 폭력적인 속성으로 그려지지 않는다는 점도 그랬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하인 노릇을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탐심을 자극하는 거죠. 무엇보다 신과 대비되는 악마의 속성을 파괴, 부정, 무화시키는 특징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신은 창조하고 생성하는 존재지만 악마는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신이 부여한 의미들을 해체시키고 싶어 하더란 말입니다. 신은 아담에게 사물에 이름을 붙여주는 일을 맡겼죠. 이름은 의미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악마는 이름을 붙이지 말자고 합니다. 악마의 이런 속성을 나타내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참으로 심오하구나. 제가 파우스트를 정리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 작품에서 돋보였던 인물은 바로 파우스트 박사의 첫사랑 마르가레테였습니다. 그레트 헨이라고도 불리죠. 비록 파우스트와 사랑에 빠져 결혼 전에 순결을 잃었지만 그녀는 정말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변장한 악마 메피스토펠레스를 본능적으로 경계하는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끝까지 신의 이름을 부르고 신에게 의지한 여인, 그래서 겸손한 여인 마르가레테, 이 작품의 원픽 인물로 골랐습니다. 이 작품을 마무리하는 한 단어는 창조력으로 하겠습니다. 창조는 맨 땅 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이성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성을 가지고 긁어 모은 것들을 다 합해 놓는다고 해도 그 안에서 창조력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창조력은 악마가 무화시키려고 했던 것, 신의 속성이고 인간은 이 창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과 닮은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이 창조력이란 것은 천편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개성이 반영되는 것이란 점에서 참으로 신적이며 동시에 인간적인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우스트의 제자 바그너, 철저하게 이성을 신봉했던 그는 여러 화학적 요소를 결합하여 완벽한 인간을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성공할 수 없었죠. 그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성의 한계 안에서 고뇌했던 인간 파우스트. 그가 만약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개성을 살린 창조적인 활동을 했다면 행복한 인간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가 누구든 가히 천재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파우스트란 작품으로 저는 괴테에 입문한 셈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는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몇 달이 걸려도 괴테에 대한 것을 다 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괴테는 입문하자마자 제 마음속 작가 순위에서 껑충 상위권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앞으로 몇 주간 더 괴테의 작품을 읽을 수 있으니 그것으로 일단 만족해야겠죠? 이어서 바로 괴테 2부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꾸준히 오래 같이 읽어요.